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 오고 바람 불고 이런다고 하지만 분명히 계절의 여왕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5월 1일 목요일이고요. 또 근로자의 날입니다. 쉬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근로자의 날은 참 이렇게 엇갈려요. 네. 쉬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그냥 여전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인 4명 중 1명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쉬시는 분들은 이 꿀맛 같은 휴일 잘 즐기시고요. 오늘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주말부터 또 황금 연휴 시작되잖아요. 황금 연휴 떠올리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요일의 행복한 아침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네, 5월이 시작된 날 5월 1일 아침에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청년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네,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있다면 정말 든든할 텐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이제 어른 됐으니까 집 나가서 살아.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중년 이상 세대는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두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말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일자리 구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월세라든가 생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월급을 받아도 그냥 생활비 쓰고 나면 저축도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청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 자연스럽게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통합위원회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를 출범시켰고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도 청년 의료비, 또 주거비, 생활 자립 기반 등 다양한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았습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의료비 지원 시스템이 개설이 됐고요. 그동안 5천여 명이 실질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또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지원 사업과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각각 13만 2천 명씩 지원을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네,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규 가입 접수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지원 받지 못한다. 그럼 이거 억울한 일이기도 하고 좀 허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올해 신규 모집이 내일인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보태서 한 40만 원 저축을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놓치기 아까운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또 지원 접수도 받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해당되는 청년들은 신청을 해서 미래를 위한 준비 차곡차곡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픽 전해주시죠. 두 번째 모닝픽, 망하지 않는 장사입니다. 네, 자영업자들 한숨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런 때 망하지 않는 장사가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정말 망하지 않는 장사 정말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망하지 않는 장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잘 망하지 않는 장사는 있습니다. 이건 관심을 가질 만하지 않겠습니까? 국세청이 100대 생활업종의 자영업자 5년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2023년 창업 기준으로 1년 생존 비율이 77.9%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업한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1년은 버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율은 점점점 떨어졌습니다. 2020년 창업자의 3년 생존율은 53.8%, 2018년 창업자의 5년 생존율은 39.6%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창업하면 5년 뒤에는 4명만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어떤 업종이 생존율이 높았습니까? 이 부분을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1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자영업은
업종은 미용실이었습니다. 91.1%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펜션, 게스트하우스, 교습학원, 편의점도 생존율이 90% 이상 됐습니다. 그럼 생존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뭘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통신 판매업이었습니다. 1년 생존율이 69.8%, 그러니까 10명이 창업하면 7명도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3년 생존율이 45.7%였습니다. 또 이 외에도 화장품 가게와 식료품 가게의 경우 1년 생존율이 70%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뭐 창업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이제 참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생존율이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업종이 뭔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사나 할까 이러잖아요. 그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네. 섣불리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차곡차곡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업종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싶네요. 자, 다음 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조기 사망 위험 높이는 이것입니다. 이것, 어떤 것이 조기 사망을 부른다는 거죠? 두 분은 혹시 과자나 케이크 좋아하세요? 아우,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안 조기 돼요? 사망률이 높아지는데요.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과자나 케이크 같이요. 가공 과정을 여러 번 거친 식품을 초가공 식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과자나 청량음료,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예방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런 초가공 식품 섭취량이 10% 늘어날 때마다 75세 이전에 사망할 위험이 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가공식품으로 조기 사망률이 높았던 나라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이었다고 합니다. 야. 초가공식품, 어떤 질병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뭐 심혈관 질환, 비만, 당뇨병, 일부 암, 우울증 뭐 이렇게 해서 총 32가지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연구진은 개인의 총 에너지 섭취량에서 초가공식품 섭취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조기 사망이 크게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밥 잘 안 먹고 과자 먹거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섭취하는 양보다 이 초가공식품의 에너지 양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는 말이 가급적이면 가공하지 않은 식품을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소 위주로 식단을 만들거나 곡류도 가공이 가급적 안 된 것들을 먹어라. 뭐 현미밥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게 우리 생활의 지혜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밥 먹을 때 밥 먹어야 돼요. 밥을 안 먹고 주전부리 한다고 과자 이것저것 주워 먹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아니 왜 이렇게 달콤하고 맛있는 거는 다 몸에 안 좋다는 건지 누가 그러잖아요. 악마의 유혹이라고.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일찍 자야 공부 잘한다입니다. 정말 질리게 들었던 말입니다. 너 일찍 자야 엄마가 공부 잘한다고 했지? 얼른 들어가자. 네. 아마 지금도 다투고 계신 집 많을 텐데요.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렇게 얘기 들으셨어요? 네. 더 오래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 혹시 안 들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정도까지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휴대폰 만지지 말고 빨리 자, 일찍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상황이 달라지곤 하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청년기에 충분한 수면이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영국과 중국 공동 연구팀이 청소년 3,222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룹, 중간 그룹, 일찍 자고 오래 자는 세 그룹으로 나눠서 수면 습관을 분석하고 인지 테스트하고 뇌 스캔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찍 자고 오래 자는 그룹이 인지 테스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수면이 인지 능력하고 직결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뇌를 스캔을 해봤더니요. 일찍 자고 오래 자는 그룹의 뇌 부피가 가장 크고 기능도 우수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뇌 부피가 인지 능력과 직결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진은 잠을 자는 동안 기억이 강화되면서 인지 능력이 발달한다. 수면 시간의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면의학 아카데미는 13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자야 한다라고 권장하고 있는데요. 연구 대상 청소년의 대부분은 수면 시간이 이보다 짧았다고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학교 숙제, 특히나 학원 숙제 때문에 막 12시, 1시까지 잠을 안 자는 경우가 있는데
야, 이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오늘 모닝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계절의 여왕 5월의 첫날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기상정보 잘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날씨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5월의 첫날인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도 꽤 많은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오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따스했던 봄 기온을 끌어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은 차차 더 몰려와 오전 중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오후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이번 비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데다 시간당 10에서 2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하루 동안 내릴 비의 양은요, 경기 북서부에 최대 60mm로 가장 많겠고요. 그 밖에는 10에서 50mm 정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다만 동해안과 경북에는 5에서 10mm에 그쳐서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시켜주기에는 양이 다소 아쉽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옵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한 바람에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더 발표될 수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아집니다. 서울이 18도, 광주 20도, 부산 21도로 일교차가 크게 나지 않아서 오후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토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 계절은 정말 꽃이 이쁘죠. 저희 동네에도 곳곳에 울긋불긋 꽃들이 있던데 이 꽃들을 한데 모아서 정말 멋진 꽃 구경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네, 제가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완연한 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바로 고양 국제꽃 박람회장입니다. 어땠는지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화사한 봄 기운 가득한 날, 일산의 한 공원을 찾았는데요. 저를 기다리는 분이 있다는 소식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와, 좋다. 근데 여기 오면 누굴 만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 계시지? 혹시? 예인 씨. 안녕하세요. 꽃부터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 거예요? 예, 준비했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예. 우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양 특례시장 이동환입니다.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신 분은 바로 이동환 고양 특례 시시장입니다. 시장님, 오늘 저를 이곳으로 초대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난 4월 25일부터 2025 고양국제 꽃박람회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볼거리, 즐길거리를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같이 다니면서 소개를 직접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근데 시장님, 고양국제꽃박람회는 매년 열리는 걸로도 유명하잖아요. 예, 고양국제꽃박람회는 1997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꽃박람회이긴 합니다만 열릴 때마다 또 새로운 느낌으로 박람회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뭐 공연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전시는 뭐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그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과 설렘을 갖고 있는 국제 꽃박람회입니다. 2025년 올해 주제가 뭔지 궁금한데요. 2025년에는 꽃 상상 그리고 향기라는 주제하에 아마 새로운 느낌으로 우리 꽃이라는 것을 전시하면서 느낄 수 있는 우리 상상의 나래를 펴기도 하고 실제로 꽃이 갖고 있는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시장님 정말 기대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좀 돌아보면서 소개를 해주시죠. 가볼까요? 예, 네. 가시죠. 고양꽃 박람회는 다양한 정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긴 곳은요. 와, 엄청 큰 판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걷고 있는 이 길 자체 바로 주제정원입니다. 네. 꽃과 또 기운을 세상에 퍼뜨린다는 의미를 담아서 높이와 너비가 무려 한 10m 정도에 넘는 황금꽃 판다가 우리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걷다 보니 동화 속 세상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여기는 주제에 맞춰 꽃과 뭐 나비 그리고 또 벌과 꿀 등 이 자연 생태계의 그 환상을 정원 속에서 녹아낸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색감과 또 형태의 조화로 마치 동화 속에 또 저기 세계에 들어온 듯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형형색색의 꽃이 반겨졌는데요. 주제광장 계단을 화려하게 수놓은 수국정원을 지나 설렘 가득 안고 또 다른 정원을 가봤습니다. 야, 공간을 정말 아기자기하게 너무 예쁘게 꾸며놨는데요? 예, 이곳은 원래 일산 호수공원에서도 메타세카이어 거리입니다. 예, 아주 유명한 공간이죠. 예. 공원의 아름다운 뭐 자연 요소인 뭐 꽃, 호수, 뭐 노을을 테마로 각각의 빛깔을 아주 또 이 공중 하의 장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뭐 시간대에 따라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방문객들한테는 아주 특별한 산책 경험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곳곳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아마 꽃 자체가 다른 지역과 달리 아주 색다른 꽃들도 있지만은 아주 다양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시장님, 구경할수록 이 꽃의 매력에 빠져드는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볼 곳은 어디죠? 다음은 예인 씨를 순식간에 열대우림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갑자기 열대우림이요?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와, 시장님 너무 예뻐요. 예. 야,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죠? 여기는 열대우림을 연상케 하는 몰입형 정원으로 자연을 실내에서 느낄 수 있도록 또 교감할 수 있는 아주 힐링하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숨쉬는 정원이라는 이름의 실내 정원입니다. 지금 벽면에 한 20m에 대한 높이로 만들어진 수직 정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분야별 테마형으로 만든 수평 정원도 주변에 펼쳐져 있습니다. 실내 전시는 좀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아마 그런 특별 전시를 통해 가지고 아마 시민들이 여기에 마치 자연에 와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네, 입구부터 너무 화려하고 예쁩니다. 좀 둘러볼까요? 예. 네. 여기가 한국인지 열대우림인지 순간 착각할 뻔했는데요. 역시 꽃의 힘은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열대우림을 뒤로 하고 밖으로 나오니 야외 정원 곳곳에 인증샷 남기기 좋은 다양한 포토스팟도 펼쳐졌는데요. 이렇게 볼거리, 즐길거리가 한가득 채워진 꽃 박람회. 그중에서도 이곳에 오면 꼭 한번 체험해봐야 한다는 곳이 있어 바로 달려갔습니다. 시장님, 네. 이번에는 뭔가 타보는 거예요? 이거는 꽃박람회 기간에만 운영되는 수상꽃 자전거여행입니다. 꽃과 정원을 이 호수 위에서 달리면서 색다르게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아마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너무 기대되고 시장님, 근데 예. 페달은 예. 제가 해도 돼요? 운전 제가 하고 싶어요. 한번 해보세요. 힘들까요? 조금 힘들 겁니다. 예. 저와 수상 자전거 데이트 함께 떠나보시죠. 고생 좀 할 것 같은데. 잘해. 시장님, 저 잘해요. 저 밖에서 보는 거하고 이렇게 안에서 또 호수 위를 바르면서 느끼는 거의 풍광이 전혀 다르네요. 와, 시장님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막 마음이 힐링 그 자체예요. 예,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이 꽃으로 물든 우리 일산 호수공원 이 호수 위에서 이렇게 또 바라보니까 뭐 도심 속 이렇게 또 여행을 하는 그런 기분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처럼 또 고양 국제 꽃박람회는 또 6개 테마로 네. 이렇게 야외 정원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박람회장 그 곳곳에서 아마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서 뭐 발길 닿는 곳마다 기분 좋은 에너지를 아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너무 제 마음까지 행복해져요. 너무 좋습니다. 좀 더 구경해 볼까요? 예. 물살을 가르며 멀리서 정원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수상꽃 자전거. 꽃 박람회 기간에만 특별히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2025 고양국제꽃 박람회에서는요, 이 밖에도 다양한 테마로 꾸며진 정원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로컬 가든에 방문하면 고향의 화훼 농가가 직접 참여해서 조성한 꽃밭들을 구경할 수 있고요. 고향 시민들이 직접 정원을 디자인하고 시공까지 맡은 시민 참여형 정원, 고향 시민 가든쇼도 놓쳐서는 안 될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고양시의 시화인 장미가 가득한 정원도 있으니 봄꽃 구경하러 놀러오세요. 야, 정말 예쁜 꽃들과 함께 제 마음까지 행복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장님, 고양국제꽃 박람회가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오랜 기간 명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단순하게 우리 꽃을 전시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화훼 작가들을 초청한 글로벌 화훼 작가전, 국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수출 상담이나 그리고 코트라와 협력한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 등 어떻게 보면 화훼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B2B 플랫폼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산업적 가치와 문화의 어떤 풍성함을 함께 하기 때문에 매년 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정말 시장님 덕분에 꽃 구경 제대로 하고 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으셔서 봄 향기 좀 맡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2025의 고양국제꽃박람회는 5월 11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는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음껏 또 추억을 남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곳곳이 포토존이거든요. 네. 가족들, 친구, 연인들 많이 방문하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이 봄을 제대로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설렘 가득한 봄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특별한 하루를 찾고 있다면 향긋한 꽃향기와 싱그러운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꽃 박람회로 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3분 넘어섰네요. 자, 이번엔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사 속의 사건을 정사와 야사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앞뒤로 보는 역사.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앞뒤로 파헤치는 역사 얘기. 네,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이야기들만 쏙쏙 뽑아서 알려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역사서에 기록된 정사는 물론 세간에 떠도는 역사 썰까지 팩트체크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 주제는 뭘까요? 알려주세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조선시대 청춘 남녀 연애와 결혼 파헤치기입니다. It's a beautiful night. We're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 Hey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가슴을 태인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계절의 여양 5월, 연애하기 딱 좋은 계절인데 저희 때는 그냥 이렇게 미팅이나 누가 썬팅이라고 그래요. 단독으로 소개해줘서 빵집이나 다방에서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굴 넣어드릴까요? 설탕 2개, 프림 2개 이렇게 해서 애프터 네, 마음에 들면 밥도 같이 먹고 약간 느낌이 흑백 영화 같습니다.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요즘은 자만추라고 하죠.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하는 분들 많고, 그리고 또 썸 탄다는 말 하잖아요. 그렇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그런 관계를 좀 유지하면서 사랑의 감정을 키우는 경우 많고, 또 미팅하는 경우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약간 조선시대 하면은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남녀가 이렇게 뭔가 사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연애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러네. 네. 아무리 엄격 근엄 진지 엄근진 조선 사회라 하더라도 이 뜨거운 청춘 남녀의 그 사랑 막을 수가 없었죠. 금기 속에서도 사랑은
꼽혔습니다. 몰래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연애 편지도 주고받고 다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조상들의 연애와 결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재밌겠다. 언제든 연애 얘기 재밌잖아요. 또 남의 연애 얘기는. 재밌죠. 자, 오늘은 조선시대 연애 이야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야사 속의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 야사 속 이야기는요? 조선의 마지막 노총각 노처녀 결혼 대작전입니다. 노총각 노처녀 나왔어요. 요즘에는 결혼을 늦추거나 또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주위에서 뭐라고 그러기도 참 애매한데 네네. 예전에는 노총각 노처녀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거기다가 조선의 마지막 노총각 노처녀였으니까 뭔가 좀 이 두 사람 결혼을 못했던 어떤 사정, 재미난 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의 이야기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도 야사 속 이야기를 재구성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때는 1781년 조선 정조 때입니다. 백성을 지극히 사랑했던 정조 임금은 노총각 노처녀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성부에 명령을 해서 노총각 노처녀 명단 다 올려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꼭 결혼을 시켜라 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대대적인 노총각 노처녀 결혼 대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이런 노력 끝에 사대문 안에 노총각이 딱 한 사람, 노처녀가 딱 한 사람이 남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왜 결혼을 못하게 됐는지 먼저 노총각 김희집 씨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 귀한 딸 인생 망치려고 서자인 것을 숨겨? 처음부터 속이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영난자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장인어른. 뭐? 장인어른? 누가 장인어른이야?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죠. 내 집에 서자 출신이에요. 슬프겠다. 이게 참 안타까운데 김희집이 서자 출신이라 결혼을 약속했던 신부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버림받네요. 네, 서자일 뿐 아니라 집이 가난했습니다. 저 극에서 옷을 너무 잘 입었어요. 가난한 서자. 이래서 내침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있었고 마지막 노처녀 신은혜 씨의 사연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혼례를 치를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이미 다른 혼처를 잡아놨다는데 5대 독자인 내가 어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어. 이미 초약까지 치른 마당에 신랑이 너무 이리 하시면 전 젊은 어찌 젊은 게 아니고 어린 거 무한 같아. 수준이 아니라 어린 거네 그냥. 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어머. 이 정도쯤 말했으면 눈치껏 좀 알아들어야지. 너무해. 이 어린애가 말이야. 너무해요. 네, 저 배신당했네. 그쵸. 아니 그러면 저 김희집하고 신은혜 둘이 사정은 딱 한데 둘이 만나면 되지 않을까? 네, 정조도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을 이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정조 스스로가 사랑의 큐피트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김희집을 신은혜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데 신은혜는 싫어요. 안 됩니다 해가지고 거부를 해요. 그런데 신은혜 아버지가 저 김희집이 딱하지 않냐 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이 되는데요. 실제 역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김희집이 신은혜한테 우리말로 이제 어떻게 플러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혼이 성사되냐 안 되느냐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신은혜가 계속 거부를 해요. 뭐 조선시대 그 여성다운 그런 행동이죠. 김희집은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모태솔로였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거죠. 정조가 코치해준 대로 뭘 하는데 이 신은혜 앞에만 서면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혜낭자 손이 어찌나 고운지 저 멀리서부터 빛이 나더이다. 아이고, 노력하네. 어디서 시작이야? 저게 안 통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설픈 거야. 요즘도 안 통하지 않나요? 보다 주었어. 내가 지웠어. 처음부터 너무 저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면 사수하고 한쪽이 이렇게 아름다운 튕겨져 것이 좋을 것이다. 마음이 오히려 다치는 거죠. 어디서 먹지도 못하는 걸.
야, 이게 안 되네. 노력은 하는데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 신은의 입장에서는 계속 저렇게 앞에서 알짱알짱 해면 좀 신경은 쓰이거든요. 그렇죠. 점점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정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저 김희집이 너무 좀 못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나래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던 어느 날 신은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김희집이 신은의 아버지를 업고 의원한테 달려가요. 그런데 의원이 하는 말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신은혜가 깜짝 놀라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 장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은혜야, 부대 줘. 아이고. 돌아가신 거야? 나이 사람이랑 혼쭐할 테니까 제발 일어나. 돌아가셨네. 아버지. 혼인한다고 얘기를 결혼한다고 했더니 살아났어. 세상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내기 다시 고생했지. 드라마잖아. 아버지, 정신 좀 들어? 은혜야, 조금 전 그 약조 꼭 지켜야 한다. 살아났어요. 야, 이거 이게 이상한. 아니 가능한가? 분명히 팔이 뚝 떨어지면서 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신은혜가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어. 살아났어요. 응? 드라마인데 드라마. 시트콤입니까? 네, 보신 것처럼 기적이 네.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처음부터 정조가 짠 계획이었어요. 그죠? 정조가 저 아버지와 의기투합해서 작전을 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일부러 병든 척, 죽는 척 연기를 했고 죽기 직전까지 있다가 딸로부터 결혼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기적처럼 눈을 뜬 거죠. 그래서 평생 홀로 살 뻔했던 두 노총각, 노처녀가 큐피트, 정조 덕분에 결혼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저 연기를 믿었다는 게 그것도 놀랍습니다. 근데 팩트 체크 해봐야죠. 이 이야기가 네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 줄거리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정조 때 이덕무라고 하는 분이 쓴 김신 부부전이라는 글이 있는데 김씨, 신씨 부부의 전기 이런 뜻이에요. 그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 내력을 기록을 해놓은 건데 1792년 2월에 정조가 한성부에서 가난해서 혼기를 놓친 노총각과 노처녀들을 결혼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일일이 성과까지 보고받으면서 이 일을 독려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성부 안에 사대문 안에서 노총각, 노처녀가 많이 없어진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노총각 김희집 그때 28살이었어요. 28살 노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신은혜는 21살이었어요. 그래요? 21살이 그때는 노처녀예요? 노처녀였던 야.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엮어주기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공을 한 다음에 누구보다도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러주고 이것을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 이덕무에게 이 전말을 모두 기록을 해라. 이래서 이 김신 부부전이라고 하는 글이 완성이 된 거예요. 김신 부부전을 보면은요, 두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 하늘도 감동해서 그때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세찬비가 내렸다. 이런 아부성 기록까지 겹기가 있습니다. 저기 조선판 저거 MSG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야말로 하늘도 축복하는 결혼이었고 정조대왕이 아주 열일을 했네요. 그런 큰일을 것까지 하셨네요. 하고. 근데 나라에 노총각 노처녀가 있으면은 이렇게 나서서 저 주례를 하고 아니 혼례를 성사시키고 막 이랬어요 나라에서. 네, 이 임금이 나서서 노총각 노처녀의 결혼을 주선하고 한 거는요 꼭 정조만 그런 게 아니고 조선시대에 종종 있던 일입니다. 그래요. 그거보다 훨씬 앞서서 11대 중종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가난 때문에 혼기를 놓친 노처녀들에게 혼수를 보조해서 결혼을 시켜라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렇게까지 국가에서 이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 옛날에는 남녀의 결합을 음양의 조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양이 조화되어야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그건 국왕이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노처녀, 노총각이 많다는 것은 국왕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던 건데 실제로도 사람이 결혼을 해야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인구가 늘고 인구가 늘어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렇죠. 세금도 그죠, 많이 그죠. 거치고 네. 분대도 많이 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정말로 이건 음양의 조합뿐 아니라 실제로도 꼭 필요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지방에 수령으로 나가게 되면 해야 할 일 7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수령칠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구를 늘릴 것이고 이 수령의 평가를 할 때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지 이걸 세서 반영을 했습니다. 아하. 네, 지금 우리가 뭐 결혼 장려 정책을 막 합니다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진짜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결혼을 시키곤 했네요. 근데 결혼을 하려 그러면은 이게 서로 좀 알아보고 어떤 사람인지도 좀 이게 느껴보고 해야 되는데 참 그렇고 옛날 조상들은 그러면 연애를 또 어떻게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연애와 결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죠. 조선에서는 연애가 어려운데 더 위로 올라가서 저의 고향 고려로 가면은요. 거기는 연애를 아주 자유롭게 정말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자유로운 연애를 하는데요. 12세기에 송나라에서 고려로 사신으로 왔다가 견문기를 쓴 사람이 있어요. 서긍이라는 사람이 고려 도경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놀라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려인들은 흐르는 시냇물에서 남녀 구별 없이 여러 사람이 모여 목욕을 하는데 속옷을 드러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름철에 시냇물에서 남녀가 거리낌 없이 같이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그런 목욕은 아니고 속옷은 입고 하는 목욕입니다. 그래도 다 비치잖아. 네, 그쵸, 그 개방적이었던 정도는 거죠. 개의치 않았던 거죠. 그리고 고려에는 연등회, 팔관회 맞다, 이런 맞다. 이름의 국가적인 축제가 많았어요. 예. 여기 가면은 공연도 있고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젊은 남자 여자의 눈이 맞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어떤 낭만이 시작되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가요, 고려 가요를 보면 동동이라든지 서경별곡이라든지 이런 남녀의 사랑을 솔직하게 표현한 이런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고려의 분위기인데 조선으로 가게 되면 엄근진이잖아요. 고려의 이런 노래를 남녀 상열지사, 남녀가 서로 즐기는 노래 이래가지고 좀 비하하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 고려 시대 여성들이 굉장히 당당했었던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여자가 먼저 남자한테 대시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나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고려사에 그런 기록도 종종 있는데요. 고려 명종 때 채세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는데 그에게 아주 잘생긴 아들이 있었어요. 최비라는 아들이 잘생겼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 최비가 태자가 거처하는 동궁의 관리가 되었을 때 일입니다. 동궁에서 일하는 궁녀 한 사람이, 궁인 한 사람이 최비를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궁에서 바깥으로 귤을 던져줍니다. 최비에게 귤을 던져요. 뭐겠어요? 나 여기 있다 이러는 거죠. 날 좀 봐줘요 이러면서 유혹을 한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이 태자 몰래 만남을 갖게 됐는데 그 끝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최비가 유배를 가게 됩니다. 아, 지금 말로 하면 귤 플러팅이었던 거예요. 그걸 던지면서 나 여기 있다. 이게 신호를 보낸 건데 이게 고려 시대에는 이렇게 마음 표현이 거침이 없고 자유롭게 연애를 했다면 조선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네, 성리학 사회. 조선에서는 연애에 암흑기가 찾았던 거예요. 고려 시대와는 아주 달랐는데요. 남녀 칠세 부동석 이 원칙이 확실하게 지켜집니다. 7살이 넘으면 남자 여자가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다. 겸상을 하는 것도 금기시 되고요. 남녀의 사랑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되기보다는 뭔가 춤은 스캔들로 취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집니다. 명절 같은 때 잠깐 얼굴을 보는 정도고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 좀 연애가 되고 사랑이 되잖아요. 이럴 기회 자체가 없어졌던 거죠. 공식적인 연애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그런 연애 암흑기의 조선시대라지만 불타는 청춘 남녀들의 그 심정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못 막죠. 이렇게 몰래 만나서 연애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그들을 막겠습니까? 아무리 금기에도 사랑은 꽃피게 되는데요. 그들 나름대로 사랑을 표현하고 데이트도 즐깁니다. 자, 명절. 큰 행사 때 강강술래라든지 윷놀이라든지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거기서 만날 기회가 생겼던 거죠. 우리 춘향전을 봐도
두 사람이 같이 만나는 게 어디죠? 단오날 네, 광안루 그네뛰기요. 그네뛰기잖아요. 네. 춘향이가 그네 뛰는 걸 보고 이명룡이 반해가지고 네. 두 사람이 사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물론 소설 속 이야기지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네. 사실 일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춘향전처럼 젊은 남녀들이 만나게 되는데 어디서 만날까요? 최적의 장소 어디였을까요? 예전에 저 사극 보면 물레방앗간에서 만나고 그러지 않아요? 강 근처 아닙니까? 강 근처? 예. 축제 이런 것도 아닐 거고. 뭘까요? 좀 분위기도 좋아야 되잖아요. 네. 바로 절입니다. 조선시대 절? 불교를 절에서 잘못했지만 네, 절에를 가요. 여기 네. 조용하고 평화로운 산사. 네. 딱 그 분위기잖아요. 아주 좋은 장소였고 이외에 조용한 정자, 뒷동산 그리고 전설의 물레방앗간. 그래요. 물레방앗간에서 다 저기 영화 같은 데 나오죠. 다 저기 삐리리 생기고 다 저기 그때도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났었다는 거죠. 예. 근데 요즘 뭐 연애하면 뭐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나 초콜릿이나 사탕 주고받잖아요. 그 시대는 뭐 없었을까요? 이렇게 날 정해서 연인들이 네. 선물하는 거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사시찬유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때는 경칩날 은행을 선물로 했는데요. 자, 은행 열매 왜 하냐면 은행은 암나무, 수나무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래야 열매가 맺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는 이걸 상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사랑을 상징하는 열매가 됐던 거죠. 가을에 이 냄새나는 은행 따뒀다가 겨울 내내 가지고 있다가 3월 초 경칩이 되면은 그때 선물로 주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야, 냄새는 꼬리꼬리해도 초콜릿보다도 더 낭만적이었던 거네요. 그때는 그럼 사랑 표현을 어떻게 했을까요? 무조건 편지죠. 연애 편지. 이건 이제 시로 쓰기도 하고 네. 남의 시 베끼기도 하고 하는데 연애 편지 때문에 조선이 떠들썩해진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세조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세조 후궁 중에 덕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덕중 여자 이름이에요. 세조의 아이까지 낳았는데 아이가 일찍 죽고 발길이 뜸해져서 외로움을 탔어요. 그때 덕중이 환관 송중이라는 사람한테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들통이 나요. 아하. 그래서 후궁에서 궁중 허드렛 일을 하는 방자로 강등이 됐는데 아. 그래도 이 덕중의 사랑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세조의 손자 이 귀성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연애 편지를 썼는데 이게 발각이 나서 덕중은 교수형. 이 편지를 전달해준 환관들은 세조가 때려 죽여요. 이거는 세조의 감정이 실려 있는 거예요. 네, 연애 편지 좀 보냈다고 처형. 와, 무섭습니다. 와, 세다. 근데 또 저희 때 제 옛날 과거를 좀 풀어보자면 나 때네. 그 당시에는 뭐 과팅 이런 게 있었어요. 미팅 같은 건데 다른 과랑 우리 과랑 같이 뭐 3대 3으로 만나서 알아보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조선시대 단체 미팅 같은 건 없었겠죠? 있었습니다. 조선에도 있을 건 다 있었습니다. 이거 단종 때 있었던 일인데요. 궁녀 중비라고 하는 사람이 왕실 경호를 맡은 별감 부귀에게 마음이 간 거예요. 그래서 중비가 먼저 부귀에게 궁녀가 별감에게 먼저 붓 좀 빌려줘요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참 뒤에는 보내주기로 한 무슨 어찌 되었나요 하면서 넓고 적막한 대궐인데 서로 만나보면 어떤가요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유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되는데 단둘이 만난 게 아니라 친구 둘씩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3대 3 단체 미팅이 여기에서 성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들통이 나요. 그래서 이 10대 소년, 소녀들의 이 풋사랑이 6명 모두 관노비로 쫓겨나는 이런 슬픈 결말을 맺게 됩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이 있던 그 시대에도 남녀는 어떻게든 만나고 했던 것 같네. 근데 목숨 걸고 만나셔야 그러네요, 진짜로. 다 내놓고 만나야 그래 돼요. 말이에요. 걸리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본인이 직접 배우자를 고르는 일도 굉장히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금기를 깬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뒤로 보는 역사 두 번째 야사숙 이야기는요. 자, 남편감을 직접 고른 조선 여인입니다. 네, 역시 야사 속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는 조선 전기 공신 가문의 딸 이 씨가 혼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씨는 평소 결혼 상대자로 꿈꾸는 이상형이 있었어요. 자,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눈썹은 숱이 많고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고 시원시원하고 선한 눈매, 맑고 깊은 눈동자, 성승원 씨 곱게 곱날에
야무진 인매. 오. 아니 보니까 배우 이재훈 씨 같지 않아요? 다정다감한 그죠? 말씀만 하시겠지. 호감형이네. 호감형을 좋아했네. 이상형이 아주 확실한 여인이었는데 이 씨는 정말 꿈에 그리던 이상형과 결혼을 했나요? 이 씨가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기 전에 미리 신랑집을 찾아가요. 그래서 자기 이상형과 아주 흡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흡족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상형과 결혼에 성공했는지 함께 보시죠. 뭐야? 그 사람이 아니었어. 다른 사람이네. 다른 사람이네. 잠깐만요. 이재훈이 아니잖아. 신랑이 바뀌었습니다. 저 도령이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미리 봤는데. 그러게 미리 봤는데. 제 아우 의가 맞습니다. 당황한 거예요. 신랑 얼굴 보고. 신랑은 지금 입장이 뭐가 돼? 어허. 어떻게 된 거지? 네. 이 씨가 훔쳐본 사람은 그 신랑이 아니라 마침 그 집에 놀러 온 손님이었던 거예요. 이 씨는 매우 실망했지만 이미 혼례를 치렀으니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살았는데 계속 남편을 불만족스럽게 투덜투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이 씨는 두 번째 결혼을 시도합니다. 시도해요. 중매쟁이를 부르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 한번 보시죠. 중신을 서주시게. 뒷감당을 어찌하시려고요? 친정마님께서 하시면 나 출가 외인이야. 확실한 목표가 있어요. 네. 이재훈 씨를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평소 희망하던 바를 형상화 시켜보았네. 아하. 야, 뭐 확실합니다. 중매쟁이에게 이상형 그림을 건네고 이제 재혼을 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시대에 이렇게 당당하게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원하는 이 남편을 요구하기가 이게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네, 정말 중매쟁이가 저 이상형을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두 번째 남편 역시 이 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요. 이 씨는 두 번째 남편을 여인 다음에 세 번째 결혼을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 해로할 수 있을지 점쟁이에게 물어봅니다. 점쟁이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 점쟁이가 그럴 거라고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신에게 과연 그럴 겁니까? 재확인까지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예종실록에 진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구나. 네. 이렇게 조선시대에 자기의 남편을 직접 구하해서 재혼, 삼혼까지 생각하는 여성이 있었다는 건데 이 사건은 그 다음 왕이 성종이에요. 성종이 여성의 재가금지법을 제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조선시대에 이렇게 중매해가지고 재혼까지도 하고 다 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중매를 했습니다. 연애 결혼이라는 건 그 시절에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들으시면서 얼마나 자유롭게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한지 느끼셨나요? 5월의 첫날입니다. 5월, 사랑이 넘치는 5월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은의 사기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부다 보니까요. 요새 주부님들이 주방 앞에서 오래 계시면 힘들다고 하시죠. 네네. 다듬으랴, 만들랴, 또
상 차려내랴 굉장히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15분 뚝딱 완성 시리즈입니다. 15분 안에 요리가 된다고요? 행복한 아침에서는 됩니다. 뭔들 안 되겠어요. 됩니다. 첫 번째 메뉴는요. 바로 15분 대패 삼겹 조림입니다. 우리가 15분 동안에 고기 요리를 한다. 뭐가 될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우리가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 고기 앞으로 가라는 말도 있는데 오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15분 안에 뚝딱 만드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잡내 없어서 이야 고기인데 15분에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아마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두 번째 메뉴는요. 바로 15분 동안 만드는 새송이버섯 고추 피클입니다. 우리가 대패 삼겹조림 만들 때 바로 옆에 뭔가가 좀 있으면 더 맛있겠죠. 그게 바로 새콤달콤하게 만드는 새송이버섯 피클 조림인데요. 이게 꼭 고기 요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쓰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만들어 두시면 굉장히 요긴하게 활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15분 놓치지 마세요. 야, 이 요리를 15분 만에 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 너무 짧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고기의 피클은 뭐 환상의 조합이죠. 야, 주말에 저 오늘 잘 배워가지고 와이프한테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이거는 꼭 15분 동안 준비하셔서 남편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마침 근로자의 날이라 쉬시잖아요. 네네. 네, 남편분들 빨리 앞으로 오세요. 자, 일단 제가 대패 삼겹조림부터 준비를 할 건데요. 요새 대패 삼겹살 또는 뭐 냉삼이라 그래갖고 요거 많이 준비들 하시죠. 근데 요거 준비하실 때 보면 대부분 다 그냥 구워만 잡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요거 구워만 드시지 않고 조림을 해서 드시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5분 동안 만드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일단 대패 삼겹은 이렇게 다 냉동으로 되어 있죠. 요거를 굳이 해동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 후라이팬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차곡차곡 올려주세요. 소리가 좀 나죠? 괜찮습니다. 가열을 해놓고 올리니까 바로 소리가 나요. 네, 자 이렇게 올려주세요. 더 맛있죠. 저 그냥 해서 파무침에다가 그냥 싸서 먹으면 돼요. 그렇죠. 아, 요즘 그 유행이잖아요, 또. 아, 맛있겠다. 연기 나는 거 보이시죠? 예. 네, 이렇게 삼겹살은 또 파무침이 맛있어야 또 맛있죠. 올려주세요. 집에서는 또 기름 많이 나와서 대패 삼겹살 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밑에가 팬에다가 미끄러워져가지고요. 신문지 좀 깔고 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신문지 깔 필요도 없으십니다. 바로 그냥 바로 조림이 되니까 바로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예. 대신에 이렇게 약간 좀 깊이가 있고 좀 널찍한 깊이가 있는 웍에다가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어우, 벌써 아낌없이 향이 막 나요. 아하. 한 이 정도 준비해야지 한 4인분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다 놨습니다. 맛있겠다.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이보은의 꿀팁 나갑니다. 빠밤. 파채 있죠? 네. 요거 파채를 집에서 어떻게 만드나요? 요새 정주정하면은요, 요 파채 판매도 하시더라고요. 요 판매하는 거를 딱 한 150g 정도 구입하시면 되는데 요게 좀 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위로 이렇게 적절하게 좀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서 요거를 어디에 올리느냐? 요게 바로 팁이에요. 바로 삼겹 조림 위에 올려주세요. 그럼 향도 그렇고. 그렇죠. 이렇게 올려주시면은요, 이 파채가 아무래도 단맛이 좀 나죠. 그런데다가 단맛 나면서 이 향신채이기 때문에 잡내. 고기의 잡내가 일단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고기에서 약간 향이 난다 그런 것도 없어지고요. 대신에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채를 올리는 게 바로 이보은의 꿀팁입니다. 대부분 파채는 그냥 쌈으로 싸서 잡수시잖아요. 이거는 그냥 올려서 드시는 거예요. 자, 그랬으면 이제 요거 한번 볼까요? 밑에가 좀 어떻게 됐나? 이렇게. 좀 익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익어갈 때 우리는 뭘 하느냐? 여기에다가 바로 양념을 합니다. 조림이니까 간장을 4큰술을 듬뿍 넣어주세요. 진간장이요? 예, 요건 진간장이에요. 양조간장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집에 우리 집에는 맛간장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하시면 그거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철규 씨는 맛간장 없죠? 없어요, 저. 네, 그럴 경우에 그냥 진간장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바로 재빨리 볶아주세요. 이렇게.
그랬으면 이렇게 밑에가 약간 좀 있고 파채가 살짝 숨이 죽었다 할 때 우린 뭘 하느냐? 바로 요거 넣습니다. 올리고당. 달달하게. 2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제가 여기 레시피에 보면은요. 간장, 올리고당, 참기름, 깨소금밖에 없어요. 다진 마늘 어디 갔지? 그거는 각자 알아서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다진 마늘이 나는 1큰술 정도 더 넣고 싶다. 그러면 맨 밑에 아까 불 달궈놨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다진 마늘을 깔고 시작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 볶아주세요. 그리고 참기름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요거 이제 많이 볶아요. 네. 고기가 익으면서 다 풀어지니까. 그렇죠. 다 풀어지니까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요거 맛있겠죠? 야, 이 아침에 너무 맛있을 것 만약에 같아요. 우리가 대패 삼겹이 아닌 그냥 삼겹으로 하시잖아요. 네. 기름이 너무 많이 뜹니다. 아하. 근데 요거는 대패 삼겹 아주 얇은 삼겹이기 때문에 요게 기름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아, 집에서 하기에는 대패 삼겹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저게 해서 다 쫄 때까지 볶아주세요. 하는 거죠? 저렇게 좀 계속 이렇게 해주다 보면 좀 그죠 국물이 좀 예. 쫄겠죠. 있으면 제가 옆에 국물이 이제 완전히 쫄았거든요. 국물이 쫄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바싹. 이렇게 간이 다 배어가지고 싹 네. 이렇게 되네.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다 만들어지면 여기에다가 넣을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뭐냐? 깻가루. 깻가루 하나만 넣어주시면 돼요. 끝이에요 그러면? 네, 끝이에요. 어머나. 엄청 간단하네 진짜. 엄청 간단하죠. 네. 15분도 아닌 것 같은데. 와.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여기 방송이니까 제가 파채 씻지 않았잖아요. 파채 씻고 헹궈 놓고 물기 빼고 하면은 15분 너끈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딱 요게 지금 15분 완성되는 고기 요리입니다. 야. 다 됐어요. 어머나. 진짜 저거 깜짝 놀라셨죠? 오늘 한번 해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마 지금쯤 일어나신 분들 삼겹살을 사러 가자 하실 거예요. 자, 그랬으면 고기와 파채가 요렇게 돼서 요거 같이 요렇게 싸 드시면 돼요. 와, 맛있겠다. 자, 철규 씨 요거 가져가세요. 야. 삼겹살하고 저 파채하고 올리고당, 간장, 또 하나 뭐였지? 참기름. 그렇게 하면 깨소금. 끝이에요. 끝. 끝났어. 끝. 집에 있는 걸로 할 수 있고 네. 대패 삼겹살만 좀 사시고 파채 다 돼 있는 거 사면 되니까. 예, 요새는 마트에 파채도 팔고요. 고기 살 그다음에 때 요새 정육점에서도 팔더라고요. 아, 예. 대패 삼겹살을 마트에서 막 팔아요. 네. 이야, 이야. 기대됩니다.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될 것 같아요. 맛 한번 보시죠. 향이 뭐. 나는 밥하고 먹어야지. 네. 벌써? 파채. 야. 얘는 파채랑 고기랑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같이 싸가지고. 싸서 먹어야 돼요. 입에 들어가자마자 맛있네. 그쵸? 맛있죠? 와. 야, 이거 너무 신기한 게 선생님 뭐 양념을 많이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풍부한 맛이 나죠? 워낙 행복한 아침에 사계 식탁의 메뉴들은요.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들어가는 거 별로 없지만 맛은 굉장히 100%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맛이죠. 요리 안에 파채가 같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귀찮을 것도 없이 바로 그냥 한 번에 딱 싸서 먹을 수 있는 이게 매력이네요. 아, 그리고 뭐 매력이죠. 파채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고기의 잡내가 아예 없어요. 네. 이걸 잡으려는 노력을 안 했는데도 그렇죠. 저 같은 파채 양념도 경우에는요, 됐고. 여기에다가 파채만 넣는 게 아니라 집에 양배추가 있으면 양배추채도 같이 넣습니다. 아, 양배추 괜찮다.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렇게 잡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15분 동안 고기 요리 했으니까 15분 동안 새송이버섯, 고추 피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15분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정말 15분 안에 만들어지는지 혹시 시계 재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꿀병을 하나 준비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밀폐 용기 하나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요거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새송이 버섯을 써는데 우리가 보통 버섯은 안 씻는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새송이 버섯이나 느타리 버섯이나 뭐 이런 것들 먹기 직전에 바로 물에 한번 헹궈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에 붙은 이물질이라든지 먼지들이 없거든요. 요거 그대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썰어주세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저 새송이 버섯이 저는 식감이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네. 식감이 굉장히 이게 쫄깃쫄깃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통에다가 그냥 담아주세요.
이렇게 담아주세요. 네. 저거 수분 안 빠지게 해서 구워 먹으면 아주 그냥 맛있죠. 관자 같은 느낌도 나더라고요. 네. 수분 안 빠지게 하는 방법 우리 예인 씨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할까요? 호일에 싸서. 호일에 싸서. 네, 그래서 불에서 구우시면 됩니다. 캠핑 가시거나 하실 때 네. 그냥 뭐 잘라서 펼쳐서 굽지 마시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구워야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야 버섯즙이 그 안에 확 가득 차 있어요. 새즙이 네.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담아 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제가 요거 고추를 넣어야 돼요. 고추는 청양고추를 저는 준비했는데 아유 우리 집은 애들이 있어서 청양고추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맵지 않은 그냥 아삭이 고추나 아니면 풋고추 이용해도 괜찮아요. 요렇게 동글동글하게 썰어주세요. 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써냐면 이래야지 집어먹는 맛이 생겨요. 자, 요렇게 썰어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얌전하게 써는지 궁금하시죠? 네. 튈까 봐.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것도 바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야, 나는 저 그렇게 고추 많이 되면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해요. 든든해요. 뭘 먹어도 집에서 고기 먹을 때도 올려 먹기가 너무 좋고. 이렇게 하면 2번 일 안 하셔도 돼요. 자, 됐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준비할 게 뭐냐? 바로 이번에 꿀팁 나갑니다. 빠밤. 요 위에다가 요거 레몬 슬라이스 딱 3조각 하나, 둘, 셋만 올리세요. 우리 집에 레몬 많은데 레몬 한 6, 7조각 올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려야만 식초의 양이랑 딱 맞아요. 만약에 레몬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식초의 양이 똑같이 들어가면 굉장히 새콤해져요. 근데 이렇게 레몬을 올리면 어떤 맛이 나냐면 뒷맛이 굉장히 개운해지면서 깔끔하고요. 뒤에 스치는 레몬 향이 새송이버섯하고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꼭 레몬 3조각을 올려라가 꿀팁입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 작물 부어야 되겠죠. 보통 작물은 다 끓여 붓는다고 아셨는데 오늘 15분은 그냥 붓습니다. 요거 진간장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진간장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거 다시마 우린물을 준비를 해주세요. 네. 감칠맛이 나죠. 네, 다시마 우린물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식초예요. 식초. 그리고 요게 뭐냐 하면 올리고당이에요. 또는 물엿이에요. 설탕은 왜 안 넣냐 하면 15분 안에 만드는 거라 설탕까지 넣게 되면 녹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설탕의 결정체가 씹히면 나중에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새송이버섯 안에 있는 채즙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올리고당이나 아니면 물엿을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넣느냐? 바로 요거 넣어요. 매실청. 또 자연스러운 단맛을 그쵸. 매실청. 넣어주죠.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요거 그냥 부어주세요. 쫙 부어주세요. 야, 작물 끓여서 안 하는 것도 너무 네. 좋아요, 선생님. 딱 맞게 부어주세요. 딱 맞죠? 야, 진짜 그러네. 기가 막히게 네. 딱 맞습니다. 막힙니다. 자, 그랬으면 요거 뚜껑 덮어서 한 15분 있다가 드시면 되는데 나는 조금 깊이 배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냉장고 안에서 한 5시간 정도 두세요. 그러면 요게 간장 작물이 새송이버섯에 쏙 스며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옆에 해놨습니다. 좀 맛있겠다. 이렇게. 양념 베이컨. 이렇게 됐거든요. 스며들었네. 요거랑 비교해 드릴게요. 레몬은 지금 이 안에 다 잠겼어요. 잠겼고 새송이버섯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됐어요. 그리고 고추에도 간이 다 뱄어요. 그래서 요 작물은 다음에 한번 난 또 더 쓰고 싶다. 그러면 끓이셔야 돼요. 한번 끓여서 차게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새송이버섯에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새송이버섯에서 나오는 수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달여서 붓는 게 좋아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잡수시면 아주 맛있게 새송이버섯을 가지고 고추 피클을 만들어서 아까 제가 드렸던 네. 대패 삼겹조림하고 밥하고 같이 잡수실 때 곁들이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남겨뒀어요, 선생님. 그쵸? 같이 먹어보려고. 그리고 이 작물에 전 찍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어유 맛있죠. 보들보들하면서 새콤하면서 양념 배해가지고 맛있다. 여기에 나는 조금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양파 있잖아요. 요새 햇양파 나오던데 양파 하나 정도 썰어서 같이 넣어주시면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나는 여기에 매운 고추 들어간 게 더 좋은 것 같아. 매콤하면서 이 간이 되어 있어가지고. 와, 진짜 간이 쏙 뺐어요. 버섯에 쏙 뺐죠. 그리고 레몬을 왜 넣는지 알겠네. 그렇죠. 기분 좋게 상큼하고 새콤한 맛이 나. 네, 아주 스치는 듯한 레몬 향이 아주 좋습니다. 고기랑 진짜 잘 어울려요, 선생님. 원래 피클은 고기랑 예술이잖아요. 와. 진짜 다른 반찬 안 하고요. 너무 간단하니까 딱 2가지만 해서 드셔도 완벽한 밥상이 되겠는데요? 맛있다. 너무 맛있고. 아, 선생님 저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레몬이 사실 저희 집에 레몬을 슬라이스 할 만한 레몬을 사두지는 않는데 가끔 이제 회에 뿌려 먹으려고 즙은 가지고 있거든요, 레몬즙이요? 즙을 넣는 것보다 그냥 레몬이 낫죠. 레몬즙을 넣으셔도 괜찮긴 하나 만약에 레몬즙을 넣는다면 우리 왜 판매하는 그 동그란 레몬 모양 있잖아요. 그거 넣으실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한 2분의 1 큰술 정도만 넣으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착즙을 한 건데 씨까지 같이 착즙을 한 거라 약간 쓴맛이 우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 2분의 1 큰술만 넣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레몬 슬라이스 3조각이 가장 좋은 새송이 피클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여쭤봤는데도 그 양까지 책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2분의 1 큰술. 척척으로 나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간단한 요리 2가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 뭐 해볼까요? 다음 주는요, 이제 곧 더워지니까 더위가 오래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주방 앞에 서 있기가 좀 힘드시죠? 그래서 다음 주는 만능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능장 기대됩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해 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나오실 때에는 튼튼한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하늘 보시면요. 흐린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은데요.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6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기는 어렵겠습니다. 비구름은 차차 더 몰려오면서 오전 중이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를 뿌리겠습니다. 오후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이번 비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데다 시간당 10에서 20mm 정도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하루 동안 내릴 비의 양은요. 경기 북서부에 최대 60mm로 가장 많겠고요. 그 밖에는 전국이 대부분 10에서 50mm 정도가 많이 예상됩니다. 다만 동해안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5에서 10mm 정도로 양이 적어서요. 대기의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시켜주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옵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그 밖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아집니다. 서울이 18도, 광주 20도, 부산 21도로 일교차가 어제만큼은 크게 벌어지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요. 토요일엔 또다시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2025) 한강대학가요제 조직위원회 발대식이 지난 29일 서울의 한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한강대학가요제는 국내외 대학생들의 창작곡 경연을 통해 밝고 창의적인 대학 문화를 조성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인데요. 이번 집행위원들의 입촉식을 통하여 이번 한강대학가요제가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곤 조직위원장은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직위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기상청도 야유회 갈 때는 비 온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도 오늘 야외 뭐처럼 가려고 했더니 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늘 근로자의 날 맞이해서 야외 활동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비뿐 아니라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분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크고 튼튼한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Save next channel A